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 소식 저희가 제일 앞에서부터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소식 잠깐만 미뤄두고요. 4분 오늘 됐던 보수 세력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분 짚어드릴 건데요. 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늘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만나서 정책연대 세미나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지금 보실 두 사람이 주축이 된 모양새인데 어떤 인물들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는 의원님들 참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와 계시고 문재인 정부의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하고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반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따끈따끈한 정책권 소식 지금부터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저 행사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까? 저희가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포옹을 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라는 취지의 행사였는데요. 삼각관계입니까? 약간 삼각관계 같기도 하죠. 국민의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응원을 보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단순 토론회로 보이지 않는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연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런 정책 연대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참석한 김무성 의원도 크게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왔고요. 바른정당 의원들도 꽤 많이 참석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했던 무소속이죠. 이정현 의원도 참석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모임에 참여한 한국당 비박계 의원은요,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세력이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중도 보수 신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통합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마침 또 워크숍이 같은 시간에 겹치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화도 주셨고요. 그래서 3야당이 그야말로 정책 공조, 정책 연대의 고리를 열린 토론 미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정책 연대로 출범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당 통합 베이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또 어제는 국민의당까지. 자, 이게 삼각관계인지 삼각연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광진 의원 보시기에 저런 모습 보시면 야3당이 어찌됐건 간에 움직이는 건 민주당, 여권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누구나 할 텐데 보시기에는 불편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야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연대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고 해서 혹은 최종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합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4 더하기 5가 정치권에 정확하게 9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이론적 계산과 실질적인 동력의 계산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각 당이 지금 3개 정당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지 기반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냥 계산상 지금 몇 대 몇을 가지고 있으니 더하면 몇이다라고 하는 이론은 현실 정치에서는 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쯤이면 저런 움직임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쯤이라는 건 어떨 때를 얘기하십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사실 1년도 남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도 이제 끝나간 거지 않습니까? 원래 정당들이 보면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만 해도 당원 당규에 보면 지방선거 1년 전에 공천 룰을 다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거로 보자면 이제 두세 달씩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라는 보면서 약간 물음표를 다르신 거 보면은 자,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현수 기자.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4 더하기 5, 9가 될 만한 내용이었나요? 한번 따져봐 주세요. 단순 합산만 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보다는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선 득표율보다는 현재 지지율을 좀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넘어서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2배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로 봤을 때는 단순 합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야3당의 생각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공조의 그 동기는 좀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일대 다 구도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인식은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순 합산으로 4 더하기 5가 9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뭔가 이 같은 동기들이 뭔가 합쳐졌을 때 또 의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정치권이라는 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생길 때 뭔가 폭발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셈법은 뭐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인물들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참 재미난 인사들도 많았는데 특히 저 눈에 띄는 게 무소속이죠, 지금은. 네. 정가빈 의원, 한때는 친박 중진으로 불렸던 정가빈 의원인데 최근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해서 탄핵까지 언급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탄핵하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냈더라고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한 정가빈 의원은 사과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정가빈 의원은 뭐 오늘 이제 만나서 사과, 국정 운영이나 잘하라 그래라고 이제 맞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 정가빈 의원의 그런 막말 논란 이후에 촛불 민심을 거스르고 대선 결과를 불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정가빈 의원은 자기들이 말하는 국민만 국민인가 라면서 맞대응을 이제 또 오늘 보였는데요. 사실 여당도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직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탄핵을 운운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라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 정가빈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저 김강진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법사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속 헌법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사과할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인이시니까요. 정치적 발언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좀 용인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혹은 뭐 정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지자들의 동의 정도는 최소한 얻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둘 다를 얻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정가분 의원 같은 경우가 3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로 지금 거론하는 것이.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 공석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논쟁이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을 통해서 충분하게 법적 제재를 밟았다라고 한 걸 얘기를 했었고 또 베를린 선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고 탄핵 사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뿐만 아니라 뭐 국민 모두가 동의하기 좀 너무 어려운 주장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차분하게 비판을 하시네요.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이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바로 보수의 한 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로 가장 큰 측근 중에 한 명이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 네.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진행된 재판이 오늘 결론이 났는데요. 사실 파기환송심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징역 4년형이 나왔고 자격정지도 4년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 파기환송됐을 때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구치소를 가게 된 건데요. 실제로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이 되는 그리고 실형이 인정이 되는 것 자체는 이 사건 자체도 있지만 향후에 진행될 이제 댓글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잠시 전에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다시 돼가지고 그렇죠. 다시 저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호성차에 올라서 구치소로 향하는 겁니다. 네. 강병규 기자, 선고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 모습 어땠습니까? 자, 우선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그런 선고를 받고 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굳게 다문, 그러니까 좀 약간 아연실색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피고인석에서 한동안 좀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댓글 수사의 불공정함을 좀 고발했던 권은희 원내수석 같은 경우는 4년이나 걸렸는데 이제야 판결이 나서 너무 기쁘다라면서 만면 웃음을 띈 거에 비해서 상당히 대조된 그런 분위기였고요. 변호사 측은 일단은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좀 더 추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보다도 이번 선고 결과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궁금한 상황인데 김강진 의원 보시기에 이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혜자라면 또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어느 쪽으로 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제 국정원법이라고 하는 건 1, 2심 모두가 다 유죄다라고 했었고 그렇죠. 공직선거법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면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사령부의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치면 정부기관의 각각의 이 문제점들과 잘못을 컨트롤했던 컨트롤 타워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의 재결집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은 더 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가 어디로까지 흐를지 정치데스크도 유념히 관심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